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 어디로 간 거예요? 엄마, 우리 집이 없어졌어. 팔렸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 어머니가 집을 팔았대. 어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어디서 살라고?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0살이 됐습니다. 제 인생은 그리 순탄치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저도 제 나름의 행복을 찾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국민학교라는 것도 다니지 못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학교까지는 험한 산길로 2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순자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글을 배우는 것보다 손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엄마가 늙어서 일 못하면 내가 해야 할 테니까. 매일 새벽이면 어머니는 이웃집에서 빌린 소를 끌고 나가 밭을 갈았습니다. 저는 8살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밭일을 도왔어요. 우리는 이웃에게 빌린 작은 밭에서 겨우 먹을 양식만 거두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그마저도 어려웠지요. 18이 되던 해, 마을에 온중매쟁이가 서울에 사는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서울로 가서 배고픔 없이 살아라. 그렇게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서울 사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기셨습니다. 야야, 시집 온 첫날부터 게으름 피우면 안 되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다림질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왔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월급이라는 것도 거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 심해졌고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휴, 아들도 못 낳는 게 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핀잔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큰 소리를 쳤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집세도 밀리고 빚도 많은데 내가 벌면 되잖아. 나가서 일해. 남편이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웃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풀빵 장사를 찾아갔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찾아간 작은 공장에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새댁 풀빵 장사는 쉽지 않아. 아침 일찍 와서 반죽 가져가고 하루 종일 길에 서서 팔아야 해.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풀빵 반죽을 받아와 동대문 시장 근처에서 풀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풀빵 기계를 들고 거리에 서서 하루 종일 따끈따끈한 팥 풀빵이요. 늘 외쳤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자리에서 풀빵을 구웠습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집안일을 했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 손은 거칠어지고 갈라졌지만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집세를 내고
남편의 술값 빚도 갚았지요. 남편은 제가 돈을 벌자 더 게을러졌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뱃속의 생명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지요. 하지만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 한 달도 안 된 갓난쟁이를 집에 놔두고 다시 풀빵을 팔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풀빵을 팔다 젖먹일 시간이면 집에 와서 잠깐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식사를 차려놓고 그 어린 것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다 먹은 그릇을 치우며 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마시고 저는 다시 풀빵을 팔러 나갔어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분명 조금씩 돈이 모여야 맞는데 수중에 남는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랍 안에 있는 통장 내역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번 돈들이 아이 고모에게 간다는 사실을요. 어머니, 이제 돈 관리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안 된다며 화를 내셨지만 결국 제가 돈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에게 돈을 못 보내는 것이 안타까워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4대 독자인 손주는 끔찍하게 아꼈어요.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어디서 구했는지 귀한 생태를 사와서는 정성스럽게 생태탕을 끓이셨죠. 겨울철에 신선한 생태는 구하기도 어렵고 값도 비쌌지만 시어머니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쓰셨어요. 둘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부엌에서 멀찍이 서서 설거지만 했답니다. 아들은 그 사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께서 대학에 꼭 보내야 한다고 하셨죠.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만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던 남편도 아들이 12살 되던 겨울 제 곁을 떠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진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밤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동네 아저씨가 출근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도움이 안 됐지만 그래도 가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어요. 남편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술을 마셨던 거죠. 순자 씨, 남편이 우리한테 돈 빌려간 거 갚아야지. 과부된 처지가 딱하지만 돈은 돈이야. 이불 공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빚을 갚고 아들 학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했지만 그래도 모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근처 골목에 작은 국수집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원댁 국수집 주인이 고향에 내려간대. 권리금도 없이 그냥 가져갈 수 있대. 해볼래? 이웃 아주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권리금 없이 장비만 인수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국수를 만들 줄 모른다는 것이었죠. 주인 아저씨는 일주일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 배불리는 일이라 복 받을 거야. 열심히 배워. 저는 일주일 동안 눈 뜨고 잠드는 시간까지 국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밀가루 반죽하는 법부터 육수 내는 법까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어요. 마침내 작은 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국수집 뒤편 작은 방에서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워온 문제집을 풀고 참고서를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더군요. 손님이 많은 날에도 엄마, 나 시험 있어요 라며 방에 들어가 책만 펴고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제 허리는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래, 공부해라. 공부가 우선이지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제 붉게 부어오른 손과 주름진 얼굴을 보는 둥 마는 둥 자신의 성적표와 상장만 자랑하곤 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모지이룬 꿈을 아들이 이루어 준다는 생각에 모든 고통이 견딜만 했으니까요. 대학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지만 국수집 장사가 잘 되어 어떻게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고 방학이면 국수집에 가끔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외국계 투자은행에 취직했어요. 영어를 잘했던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아 3년 만에 대리가 되었지만 해외 출장이 잦아지더니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이 국수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미리 말해주지도 않고 여자를 만나더니 이렇게 갑자기 결혼 소식을 전하다니. 그래도 기뻤습니다. 누구야? 어떤 아가씨니? 언제 한번 데리고 와서 보여줘.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예요. 다음 주에 한번 만나보세요. 다음 주 아들과 함께 찾아온 며느리는 예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는 모습이 어색했고 국수집을 둘러보며 살짝 인상을 찡그리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오랫동안 국수집을 하셨네요.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다 적응됐어. 민수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결혼식 한 달 전,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 이건 엄마가 너 대학 보내고 남은 돈이야.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아들은 감사하다며 받았고 며느리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구할 때 아들 부부는 제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어요. 제가 살던 동네가 아닌 며느리 친정 근처로 집을 알아보더군요. 어머니, 결혼하고 나면 자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와서 반찬도 가져가고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그렇게 약속했지만 결혼 후 2달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보면 늘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3달 만에 겨우 찾아온 날, 며느리는 제가 끓여놓은 국수를 한 숟갈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을 한번 보러 오세요. 어머님 돈으로 꽤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돈으로라니 그 말투가 어쩐지 불편했어요.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다음에 한번 갈게. 아들이 데려간 아파트는 강남의 좋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32평 아파트였어요. 제 돈으로 사준 집이었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실내화를 따로 신어요. 며느리가 건네준 실내화를 신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집 안은 잡지에서 본 것처럼 멋지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 흔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 선물로 준 병풍도, 제가 떠준 십자수도 보이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 결혼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과장까지 올랐고 손주도 둘이나 태어났어요. 하지만 제게는 점점 더 소원해져 갔습니다. 평상시 안부를 묻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계절이 변할 대로 간격이 멀어져만 갔어요. 총각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전화하던 민수가 이제는 전화조차 잘 하지 않았어요. 민수의 전화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형식적이고 짧았죠. 며느리의 전화는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된 지 오래예요. 신혼 때에는 그래도 명절에 몇 시간 날 찾아주었어요. 한 번은 민수 부부가 아침 일찍 와서 점심때 바로 떠날 준비를 했죠. 손주 승희는 겨우 2살이었어요. 내가 안아보려고 하자 며느리가 재빨리 아이를 자기 품으로 막아섰어요. 어머니, 승희가 면역력이 약해요. 아까 손 안 씻으셨잖아요.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씻어야겠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쓰라렸죠. 한 번은 생일날의 일이었어요. 내 생일에 민수 부부는 아주 잠깐 들러 선물 하나를 놓고 가버렸어요. 손주는 내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바쁘다며 이내 일어섰죠.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다음에 봬요. 아들 내외가 떠난 뒤 국수집은 더욱 적막해졌어요. 그 넓은 공간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까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몸을 혹사해온 대가였을까요? 어느 날부터 오른쪽 어깨와 팔에 통증이 시작됐어요. 국수 반죽을 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고 육수를 저을 수 없게 되었죠. 처음엔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회전근개 파열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방치하면 완전히 근육이 찢어져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해야 할 수 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는 최소 3개월간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무거운 것을 들거나 반복적인 작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 평생을 돌이켜보니 참 안타까웠어요. 어릴 때부터 늙도록 쉴 틈 없이 일만 해온 내 몸이 이제야 지쳐버린 것 같았죠. 민수가 의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어머니가 앞으로 국수집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일을 많이 하셔서 생긴 병이에요. 쉬셔야 해요. 민수의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스쳤죠. 아들의 눈빛은 내가 앞으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국수집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하는 것이 분명했죠. 사실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어요. 평생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해온 제가 이제는 외벌이인 아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수술날 민수와 며느리가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뭔가 달랐죠. 마치 귀찮다는 듯한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수술 잘 받으세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이제 내 손은 국수를 만들 수 없게 됐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 이제는 엄두도 낼 수 없게 된 거죠. 수술 후 첫 며칠은 병원에서 지냈어요. 아들 내외는 가끔 잠깐 들러 인사를 하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퇴원날 민수가 말했어요. 제 마음속엔 안도감이나 고마움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자신의 공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며느리의 얼굴에 역력했거든요. 내 마음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애들에게 짐이 된 걸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 안은 조용했어요. 민수는 일찍 나가고 며느리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바빴죠.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작은 방에서 보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국수집 생각을 했죠. 30년을 운영했던 국수집.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녁 때가 되면 며느리가 간단한 밥을 가져다 줬어요. 맛없고 차가운 반찬들. 평생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서운했죠. 어머니, 드세요. 그녀의 말투는 예의에 불과했어요. 진심으로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손주들은 나를 피했어요. 처음부터 할머니를 만났을 때부터 나는 낯선 존재였죠. 저는 이 집의 손님일 뿐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저를 이제는 그저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죠. 그렇게 아들 내외 집에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지내던 주말 아침의 몸살 기운 때문에 평소와 달리 빈 공원 벤치에 가지 못했어요. 보통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쉴 수 있게 일찍 나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몸이 좋지 않아 조용히 방에 있었죠. 민수는 집에 있었어요. 아침부터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은 채 쉬고 있었어요. 야, 진짜 너무 힘들어. 어머니 모시는 게 말도 안 돼. 벽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일도 못 하시니까 더 힘들어.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야. 진짜 짐 같아. 그의 친구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의 말에 귀가 먹먹해졌어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너무 힘들어. 이민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 가슴에 무언가 꽉 막힌 것 같았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힘든 일 하나 안 시키고 키운 내 아들이 이제는 나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죠. 침대에 앉아 있던 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격분과 한이 온몸을 뒤흔들었죠. 내 삶이 한순간에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것만 같았어요. 해외 이민 준비는 저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믿으며 준비를 했어요. 가끔 문 닫고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휴대폰 메시지로 소통하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이따금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지도에 표시된 흔적들, 비행기 시간표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제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릴 적 그의 옷깃을 여며주고 배고픔을 참으며 학교에 보내고 밤새 국수를 만들어 학비를 마련했는데 나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보냈는데 밤낮 없이 일해서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제가 대학 등록금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들은 알기나 할까.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내 삶이 이제 와서 귀찮은 존재가 되다니 이건 너무했어요.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아들을 위해 살아온 한 평생이 이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좌절이 밀려왔어요. 아들 며느리 가족이 동남아로 가족여행을 간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겨울방학 동안 한 달여의 긴 여행이었죠.
그들은 제게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양. 그렇게 저는 결심했어요. 저들이 나를 지우기 전에 제가 먼저 그들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기로요. 아들 내외가 없는 사이 동네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요. 아, 김순자님이시죠? 명의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아드님이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자가 저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 팔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소유주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팔 수 있다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금매로 내놓으면 빠를 수도 있어요. 그 동네가 요즘 잘 나가거든요. 일단 매물로 올려볼게요.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을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머니, 민수야, 그 집은 내 명의였잖니. 너 기억 안 나니? 결혼할 때 너희 신혼집 명의를 매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해야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고 대출 금리도 훨씬 낮아진다고 그랬잖니. 게다가 나중에 양도세도 적게 낼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게 돼서 내가 팔았어.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어차피 미국 가기로 했잖아. 아무 말 안 하면 끝까지 모를 줄 알았니? 이만큼 헌신하고 키워줬으니 난 내 인생 살란다. 너도 내 가족들과 내 인생 살아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문해교실에서 알게 된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순자 씨, 여기서 같이 일하지 않을래? 나도 혼자 하기 힘들고 순자 씨도 쉴 곳 필요하잖아. 처음엔 그저 도움을 주려고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민박집이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손님들에게 국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할머니 국수집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만드는 정성 가득한 국수라며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일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저를 원망했지만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너희도 계획대로 미국 가렴.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 아들은 한동안 방황했다고 합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미국 이민 계획도 보류했대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언젠가 제주도로 휴가 갈게요. 그래, 오면 맛있는 국수 해줄게. 제 인생은 오로지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손이 터지도록 일하며 그를 키웠어요.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아들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을 뿐, 진정한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단순한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나의 가치는 오직 제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저는 평생 그 진실을 몰랐던 겁니다.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제 자신입니다. 4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삶의 깨달음을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지혜가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